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 적부 심사가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과 공처의 양측이 어떤 전략을 세울지도 주목되는데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이틀차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 적부 심사 조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체포 적부심에 참석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관심이었었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대통령이 직접 판사 앞에 나가서 시시콜콜 뭐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게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체포 적부심을 중앙지법이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 중앙지법이 신청한 것은 결국은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를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약간 정치적으로 오염된 게 아니냐 이래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거기 보면 어쨌든 공수처가 그동안 수많은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한 게 다 중앙지법했거든요. 딱 한 건, 이번 한 건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그게 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서부지방법원장일 때 이 영장의 청구가 됐고 그때 발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민주당의 어떤 영향 또는 헌법재판관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적법성이라든가 이게 객관적으로 이 공정하게 좀 봐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아마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불법 수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마 구속영장 신청할 것 같은데 그것도 만약에 서부지방법원이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구속적부심을 우리는 중앙지방법원이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공수처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네. 중앙지법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을 없애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공수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번에 체포 적부심 신청한 것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는 일체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중앙지법을 선택한 배경까지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 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서부지법이잖아요. 예. 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그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서부지법에다 또 이제 적부심을 신청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얘기됐던 게 수사 주체의 문제, 공수처가 내란 채 수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 수사 주체에 대한 문제와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주장이잖아요. 예. 윤 대통령 측이 어쨌든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도 했었죠. 이의 신청이 1차 체포영장 발부되고 난 다음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됐어요. 물론 서부지법에 했습니다. 그때도. 기각됐고. 근데 지금 이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했으니까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영장을 발부한 그러한 법원에다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례적이긴 하더라도 예. 문제는 없죠. 이건 뭐 불가능한 건 전혀 아닌데 이 체포적부심이 이제 결론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5시부터 심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체로 통계를 보면은 2023년도나 2024년도의 경우에 체포적부심이 인용된 경우가 좀 상당히 낮더라고요. 아주 7 내지 8%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예외가 없이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겠어요. 이 결론을 봐야지 하는데 일단 이의 신청이 이제 기각됐었고 윤 대통령 측에서 낸 이의 신청 말이죠. 영장 발부라든지 수사권에 관련된 이의 신청이 기각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게다가 또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했고 이건 중앙지법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네. 게다가 이제 기존의 그 체포적부심의 그 실적으로 볼 때 전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쟁점은 그러니까 이제 관할 법원에 대해서 좀 다퉜다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가장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게요. 일단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내란죄 수사 권한은 없거든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데 그 직권 남용이라는 부분이 일반 우리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수사 권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공수처가 결국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굉장히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결국은 그동안 공수처에서 모든 건에 대해서는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만 유독 예외적으로 서부지방법원에 해왔는데 그 법원이 결국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이었기 때문에 발부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믿지 못하겠다는 것들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다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오늘 하나 더 추가된 것은 어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그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 경비단의 어떤 예. 출입 허가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추가적인 어떤 사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장의 어떤 뭐 이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불법성 여부도 아마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도 곁들여서 아마 이번 오늘 뭐 체포 적부심에서 아마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예상합니다. 예. 세 가지 쟁점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의 의견 지금 이제 들어보죠. 윤 대통령 측에서 무망한 걸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55 경비단의 그 직인 문제, 네네. 그것도 말이죠. 직인을 찍은 거예요. 그걸 뭐 강제로 없는 직인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고요. 결국은 55 경비단이 이 공수처 얘기를 듣고 직인을 찍은 겁니다. 단지 찍고 난 다음에 직인을 거기다가 서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 실질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자꾸 이제 그 왜곡해서 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지금 이 영장에 있던 이미 발부된 영장 그리고 체포도 됐잖아요. 윤 대통령이. 근데 이 이제 체포가 적절했느냐 여부 적부심 구속영장 적부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예, 맥락인데 이거 무슨 55 경비단의 도장 찍은 것도 그렇고 지금 계속 관할 법원이 아니다 서부지법이 이런 주장이라는 게 이 중앙지법이나 서부지법이나 대한민국의 법원이에요. 물론 체포 적부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의 신청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때 이의 신청도 사실은 그 영장이 집행된 다음에 그때 이게 체포 적부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사전에 그 이의 신청을 했어요. 하여튼 접수가 돼가지고 법원이 판단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체포 적부심은 이제 사후에 하는 거니까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게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떤 재판 전략으로 말이죠. 탄핵 재판도 그렇고 나중에 형사 재판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기소가 되면 말이죠. 아직 기소는 안 됐으니까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도 아직 안 됐고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재판, 형사 재판도 그렇고 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법원의 재판이나 모든 두 재판에 있어서 계속 부단하게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게 뭐 방어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보장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공허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체포 적부심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상 뭐 오늘 안에도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체포 적부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공수처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이제 이 결과에 따라 어떤 이제 전략을 짜고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떤 좀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중안으로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예. 이건 제가 볼 때 체포 적부심이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다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1차 체포되고 난 다음에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랬죠. 계속적으로 아마 진술 거부권, 묵비권 행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협조하지 않을 그런 뭐 가능성. 오늘처럼 뭐 이렇게 조사에 응하지 그렇습니다.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예, 이제 예. 공수처에 예를 들어 그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지만 자신이 있으면 예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넘어가게 되면 예. 검찰 단계에 가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지 모르지만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협조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그냥 명쾌하게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뭐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져서 인용이 된다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아마 바로 석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사실상 이 뭐 수사에서는 이제 완전히 손을 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체포 적부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아마 판사님께서 설명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뭐 받아들여지게 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든 내란죄 관련한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서부터 수사를 하고
대통령의 그 소환에 응해서 어떤 소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기소가 되든 뭐 이런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받게 될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두 가지 가정을 상정을 해서 뭐 양측 모두 지금 전략을 짜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부심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뭐 아까 지금 말씀처럼 당장 네. 석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 부분과 구속영장 쪽은 별개예요 또. 체포영장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3회에 걸쳐서 특히 검찰 출석 요구까지 하면 다섯 번이었잖아요. 여러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체포영장이라는 게. 그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영장 네. 기한이 48시간밖에 안 되는 거라서 그 체포가 적절했냐 그렇지 않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내란죄가 문제가 있냐 없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체포영장의 적부심이라는 게. 근데 현실적으로 체포 적부심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어제 집행됐던 체포영장이 적법하지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별개로 하더라도 영장 청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죠.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 체포 적부심에서 영장을 발부한 게 타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판단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뭐 오늘 밤이나 뭐 언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결과가 나와도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전혀 별개입니다. 단지 심리적 부담 같은 거 여러 가지 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한 비판을 하겠죠. 결국 법원에서 체포영장 그 적부심 자체가 인용되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는 전 큰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금 뭐 시일이 조금 뭐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본질에 있어가지고 체포영장이 기각이 돼서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다시 관저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영장을 청구하고 나중에 또 영장이 그건 좀 앞서간 얘기긴 합니다만 영장을 만약에 청구한다 하더라도 또 영장이 설령 발부된다 하더라도 과연 수사할 수 있을까? 네. 현실적으로 말이죠. 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그런 난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체포 적부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또 관련해서 뭐 새로운 내용이 저희 뉴스 중에 또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도 신속하게 이 부분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조금 전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처장 등을 중앙지검에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영장 청구하고 다 불법이고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도 문제다라는 취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결국은 이제 공수처장을 고발하게 된 건데요. 네. 저는 이번에 아마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공수처가 너무나도 많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은 뭐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원래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공수처가 보면 그동안 출범을 했는데 정말 수사 제대로 못하는 완전 미운 오리 취급을 받아왔거든요. 뭐 이 청구하는 것마다 다 기각되고 이래 되니까 아마 이번에 아마 자기 조직 어떤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러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수사권 논란도 벌어지고 또 영장 청구도 보면 그동안 모든 영장 청구를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중앙지법에 다 신청해 왔는데 이번에만말로 또 마치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봐주는 것처럼 서부지법에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그런 논란을 또 만들어냈거든요. 거기다 어제 또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또 너무나도 많은 우리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그 체포영장이 또 적합하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불러졌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란 혐의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수처만 빠졌으면 모든 것들이 어떤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라든가 어떤 대통령을 어떤 체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전혀 생길 일 없었던 거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 공수처장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앞서 이제 체포 적부심을 끝내고 나온 변호인의 목소리,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과 결국에는 이 내란 혐의로 공처장 등을 고발한 이 부분 상당히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내란 혐의가 뭡니까? 내란 혐의라는 게 대한민국의 영토에 일부 또는 전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 이게 내란죄잖아요.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공수처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계속 법적 논쟁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내란 혐의가 됩니까? 거기 전부 저기 변호사라는 분들도 전부 과거에 검사 출신들이 많던데 이건 저 내란 혐의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내란이에요? 윤 대통령의 그 행위는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수처의 이 행위는 내란이라고요?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걸 납득할까요? 물론 이것도 뭐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고발했으니까 법원이 판단을 이죠. 누가 봐도 내란 혐의는 아니죠. 게다가 공수처장 그거 지금 개부단하게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 문제 그리고 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전략은 나무랄 할 건 없어요. 근데 그 전략이 어느 정도 타당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법 논쟁을 부단히 야기시키고 있다고요. 법정 논란, 사법 논쟁 계속. 그 많이 봐왔던 부분이긴 해요. 야당 대표가 그런 거 많이 해왔죠. 사법 논쟁이라기보다는 영장 그 판사 탄핵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검사 탄핵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근데 그건 전혀 별개예요. 이상한 별개고 아무튼 지금 공수처가 이 내란죄 수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은 그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신청이 기각됐던 거였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서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면 좋아요. 그렇게 지원 전략을 쓸 수 있고 계속 법적 논쟁을 야기시키고 여론전을 펴면서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것도 어디 공수처를 지금 내란죄로 고소를 합니까? 내란 혐의로. 정말로 논리가 빈약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말씀드려 해야지 이거를 옳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만약 있다면 저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차 탄핵 심판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이 계엄이 평화적이었냐 위헌적이었냐 이게 양측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었다. 그러니까 반대로 국회 측은 이 계엄 선포 위헌적 계엄이었다. 이렇게 지금 양측이 다툰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의 주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그 견지망월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은 이 달을 보지 않고 이 손가락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결국은 국가 위기 상황이 있었다. 그 상황에서 이 국가 위기 상황을 나름대로 어떤 경고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상 조치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본인이 재임 중에 보면 그거 아마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 총 24번, 민주당에서 우리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24번의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그리고 29번의 국무위원을 포함한 탄핵안이 29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지금 10건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계류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어떤 국가를 책임지는 어떤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경고하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국민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한 고도의 통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계엄 해제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계엄을 아마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어떤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어떤 사고라든가 인명사고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자꾸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정선거가 보면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터무니없다. 근거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올린 어떤 육성 메시지도 보면은 또 부정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어쨌든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게 아마 본인이 검사 시절에 어떤 검사의 어떤 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이 부정선거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심과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압수하고 수색하고 무언가 수사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조치를 통해서 아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헌법기관에 대한 어떤 허락되지 않은 어떤
침입되는 게 상황이 되고 중앙선관위의 점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을 얘기할 때 처음에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는 그것들이 굉장히 터무니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직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인 만큼 앞으로 아마 검찰 수사에 있어서도 또는 앞으로 출범하게 된 어떤 내란 특검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치 있게 좀 다루어 볼 그런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양측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평화적 개헌이라니. 그런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적으로 하는 계엄이 있어. 그럼 평화적으로 계엄하는데 그 부정선거는 그래서 쳐요. 그러면 왜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군은 이제 선관위에 이제 점거를 했는데 군이 말이죠. 영장 없이 그것도 헌법기관인데 그것도. 근데 그 국회는 왜 침탈했습니까? 무장병력으로. 유리창은 왜 깼어요? 도대체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을 떠나서 논리가 닿지를 않는다고요. 무슨 평화적 계엄이에요, 무슨 도대체. 위헌적 계엄이죠. 양측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모두 이제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라든지 내란죄 관련은 형사재판에서 다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대단히 무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포고령을 두고 지금 윤 대통령 측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글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현 장관의 얘기와 이제 그 이쪽이 주장이 다르잖아요. 예, 포고령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것도 그래요. 지금 이 서로 이제 주장이 다른 것도 포고령을 이제 과거 이제 권위주의 때의 그 포고령을 베꼈다라는 게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예, 주장이고 맞습니다. 김영현 장관 전 장관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다 검토했다 이 얘기인데 대통령이 검토했을 확률이 높죠. 포고령을 물론 포고령이 누구 이름으로 나왔습니까?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박한수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포고령이 이렇게 나올 때 당연히 그 육군참모총장도 봤을 거고 검토했을 거고 김영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그 대통령 이 비상계엄의 선포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하는데 포고령이라고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에 이제 비상계엄의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실무 그 지침이 들어있는 게 포고령 1호예요. 근데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안 보고 뭐 베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김영현 장관 측도 글쎄 여기서 뭐 누구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가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포고령 자체가 위헌인데요. 왜냐하면 포고령이 왜 위헌이냐면 어느 개헌법에도 말이죠. 헌법은 물론이고 개헌법에도 국회 활동이나 정당 활동을 중지시킬 아무런 정지시킬 근거가 없다고요. 예. 거기 이제 개헌법에 보면은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 조치 취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나 법원, 국회는 빠져 있다고요. 근데 거기 국회 활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 활동을 그야말로 중지시키러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그 국가기관을 기능을 마비시키러 들어갔던 거로 보이잖아요. 그건 국헌 문란죄에 나와 있어요. 형법 91조 그거는 헌법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무슨 거창하게 다른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헌법 좀 읽어보고 77조, 형법 87조, 형법에 대해 87조 내란죄, 형법 91조, 그건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포고령을 가지고 양쪽이 주장을 다르게 한다?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김 교수의 견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의 어떤 주장하는 팩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게 맞고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도 맞는 겁니다. 단지 이제 지금 포고령 1호에 나오는 것 중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부분, 그것은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이 이 비상계엄을 처음 하고 또 포고령을 하다 보니 포고령을 작성하다 보니까 잘못 뺏겼다는 게 결국 80년 5.17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 그 포고령을 잘못 뺏겼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결국 정치활동 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장관이 그것을 기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전혀 의도하지 않고 단지 과거의 포고령을 보고 뺏기는 과정에서 그냥 휩쓸려 들어왔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기획하거나 의도한 게 아니고 완전한 단순한 착오, 단순한 착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활동 금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유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윤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김영현 전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착오거나 착각으로 휩쓸려 들어간 거냐, 이런 예. 것들은 아마 앞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아마 그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론조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두 가지 좀 지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를 볼 텐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5%, 그리고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라는 지금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정당 지지도 격차가 좁아지더라도 민주당이 조금은 우위였었는데 오차 범위 내로 이게 순위가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은 글쎄요. 두 분 좀 정당 지지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최 교수님께 언뜻 여쭙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되게 낮아야 될 것 같은데 하락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제 민주당은 뭐 흔히들 말하는 반사 이익에 의해서라도 말이죠. 지지율이 좀 상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약간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이 그래픽에 나오는 건 말이죠. 예. 이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내란적 관련이라든지 뭐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런 부분보다도 대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대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선 선거 지형이라는 게 보수 진보 한 30%쯤 되고 네네. 유권자의 그 성향 지형이 말이죠. 중도가 한 20 내지 아마 25%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3%, 2%뭐 그 오차범위 내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저 정당 지도는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진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있다면 이건 뭐냐면 결국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나오고 이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는 그걸 상정해서 이 지지율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국민의힘이 이 조사를 보고 더 고무되는 건 좋은데 네. 그렇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 그렇게 체포영장을 저지하려 44명이 가고 또 당일인 어제 체포영장 집행하는 날에도 꽤 많은 인원이 갔는데 의원들이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볼 때 고무돼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태를 보여야 되겠다. 계속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하고 말이죠. 계속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런 이제 당 차원의 얘기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면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 국민의힘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그건 국민의힘이 대단히 난감한 입장에 처할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를 잘못 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오독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잘못 읽으면 한 충분한 소지가 돼요. 이게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니까 이게 맞나 보다. 보수층이 결집하는구나. 근데 그 결집이라는 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이게 탄핵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그 이 정당 지도가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걸 가지고 과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오독하면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반영된 대선 선거 지형이 발현된 여론조사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일단은 뭐 탄핵 이후에 워낙 큰 격차가 벌어졌다가요. 지금 이제 역전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골든 크로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거는 분명하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된 건 아니다. 저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여론, 특히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실망 여론이 국민의힘으로 직결 모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헌정사에 지금 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렇다면 국가 경영이 굉장히 위태롭고 조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일당인 민주당이 나름대로 정치적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고 부총리에 대한 탄핵 위협을 하고 또 국회에서는 또 뭐 이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대통령을 사형시켜야 된다 그러고 또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뭐 총을 맞고 관을 들고 나오란 이런 게 있더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런 어떤 민주당이 어떤 국정 운영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실망감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된 설화들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여론이 국민의힘으로 옮겨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그 2016년 죄송합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는 보면 그때 새누리당이 분화가 됐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새누리당하고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해서 이제 이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다 그대로 모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분열되지 않고 집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의 실망인 여론 꾸준히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이제 최 교수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보면 아마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여론은 35%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은 결국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 양자 선택을 할 때 결국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실망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하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 여론조사 잘못될 게 아니고 앞으로 한 30% 정도 아마 지금 아무런 응답하지 않고 있는 중도층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 뒤따라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정당 지지도를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여론조사 지표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동안 좀 물 한 잔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론조사 지표를 볼 텐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28%,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대표 5%. 네, 이 순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 지표는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30%, 35% 이상을 못 넘는 것 같아요.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시 말하면 중도층들의 이게 다 합쳐봐야 이게 상당히 빠져 있다고요 지금. 다 합쳐봐야 이게 중도층의 표가 남아 있어요 지금. 결국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기 개인적으로는 차가 많이 나잖아요. 이재명 대표 28%, 김문수 장관이 13%인데 이 김문수 장관이 요즘 약진하는 거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눈여겨볼 대목이면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면 이 탄핵 국면에서 말이죠. 이건 일단 조기 대선을 전제로 이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게 생각보다 홍준표 시장을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김문수 장관이 완전하게 이제 보수층의 그 이른바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이분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조사 자체를 우리가 폄하할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 국면에서 이 보수층들의 여론조사에 응하는 게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게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무튼간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게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그 부분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이 글쎄 뭐 탄핵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해왔고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말이죠. 그리고 검사 탄핵도 뭐 입법 독재다 이런 프레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기도 해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더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좀 대안정당으로서의 좀 이런 성숙한 모습, 안정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거 못 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언뜻 볼 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고 반사이익조차 얻지 못하고 우리 이탈해서 국민의힘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지도가. 결국 이 지지도는 우리가 사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김문수 장관의 이 약진은 이것도 너무 보수층이나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것도 너무 고무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바뀌는 것이고 이 지금 탄핵 국면이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굉장히 양측의 진영 간의 이 긴장이 고조돼 왔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국민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지형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이제 이 여론조사 지표를 갖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김문수 장관의 이름이 눈에 띄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김문수 장관이 아무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히 페북 정치를 통해서 또 오선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뭐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주자 1위까지 올랐거든요. 네. 지금 여론조사 장이라 하지만 아마 김문수 장관 스스로도 굉장히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도 본인이 대선 경선 나왔을 때도 거의 존재감을 별로 알리질 않았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1위까지 올랐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 지지층들은 여전히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두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를 외쳐왔는데 그 가운데서 홍준표 시장보다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 건 결국 김문수 장관이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광화문 집회나 아니면은 뭐 관저 집 앞에 있던 관저 앞 집회를 하던 그런 굉장히 강성 지지층들, 강성 보수가 지금 김문수 장관을 아마 굉장히 차기의 유력한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유력한 아마 윤석열 대통령 후계자 정도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깜짝
금방금방 한 번 좀 나오는 그런 깜짝적인 그런 어떤 여론조사인지 앞으로 계속 추세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원수 장관이 굉장히 유력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다크호스 같은 그런 어떤 자리는 이제 매김하게 됐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만 국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만나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 합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좀 짧게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합의점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내란 특검법 지금 뭐 여당에서는 그걸 계엄 특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뭐 명칭을 뭐라고 달든 간에 이 특검을 좀 추진하고 발의하려고 했던 이유는 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을 좀 늦추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특검이 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좀 늦추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내란 특검법 양당이 얘기한 내란 특검법이 야당에서 이제 그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여당이 비판해 왔던 부분 특검 추천 주체 이 부분을 이제 고쳤는데 워낙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요. 여야 특검. 그래서 이거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특검으로 가야 어쨌든 수사권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또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지 여론이 높기 때문에 국민이 마냥 도의시할 수 없을 거고 또 하나 이 특검을 발의하지 않으면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2표만 더 되면 이제 통과되는 거였잖아요. 예. 얼마 전에 말이죠. 재의결할 때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용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검법을 발의하면 적어도 이탈할 의원들의 명분이 스스로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검법이 만약에 재의결돼서 돌아올 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 또 제2요건 행사한다면 그때 또 통과되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국민의힘의 이 특검법 발의가 여야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기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일단 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떠한 뭐 특검안을 발의를 하든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 특검 법안이거든요. 단지 이제 조금 외환죄가 이번에 포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북 확산기를 틀거나 아니면 대북의 뭐 전단 살포한 부분까지는 사실 우리 정상적인 안보 활동인데 이런 예. 것까지도 추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좀 역풍이 불 수 있다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반대 여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특검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외환죄를 빼는 수준 정도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야육당에서 발의한 그 특검 법안에서 외환죄 정도를 빼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마 이 뭐 민주당에서 아마 주도해서 그대로 강행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결국 강행 처리하게 되면 또 최상목 권한 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아마 이 특검 법안이 도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원 특임교수, 최창렬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